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수몽키입니다. 오늘은 요즘 워낙 관심 많은 주제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강한공 작가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책도 곧 나오나요? 아니면 네, 3월 말에 나옵니다. 3월 말이요? 네. 책 제목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네.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폭발적 네. 상승에 올라타라. 네, 근데 여기 더블 미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 상승이라는 거면 당연히 오른다는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에 그 추세가 성립돼서 쫙 갈 때 거기 오히려 올라타야 된다라는 그런 멋진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강훈 작가님 주된 전략이 또 추세 추종이니까. 특히 코인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잖아요,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게 네. 출렁출렁 할 수는 있겠지만 한 2억도 간다. 이제 목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가능할지 네.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영상 어제 하나 찍었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분석했어요. 반감기 후에 보통 몇 프로 정도 더 오르나 이런 거를 분석했는데 그게 반감기가 진행될수록 그 폭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차 반감기 후에는 얘가 추가로 100배 올랐고 2차 반감기 후에는 한 30배 정도 오른 걸로 기억을 하고요. 3차 반감기 후에는 7배 정도 이제 올랐어요. 놀라운 건 아직 반감기가 오지도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보시면은 100배, 30배, 7배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춰보면은 한 이제 4차 반감기 후에는 한 20만 불 정도가 이제 노멀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잠깐만, 20만 불이면 네. 지금 그럼 뭐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 2억 2억 6천, 7천 정도 되는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이제 고점 대비 고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고점이 있었고 그 후에 다음 고점 몇 배 점프했고 몇 배 점프했고 그거를 보는 건데 각 사이클의 최고점들을 그렇죠,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고점도 그 퍼센티지가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고점 대비 고점이 30%에서 1200불, 40배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고점이 이제 2만 불이었거든요, 27년에. 그리고 6만 8천 불, 6만 9천 불까지 한 3배 반 정도 점프를 했어요. 지난번 고점 대 고점은.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점프가 좀 더 약해질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한 12만 불 정도 나와요. 12만 불. 그럼 한 1억 5천? 그거보다 좀 더 가겠죠. 조금 그러니까 1억 더? 7, 8천 1억 정도 7, 할 것 8천? 같은데 오케이. 8천 아니겠다. 1억 6, 7천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제 책을 준비하면서 작년 말 올해 초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망을 전부 다 모집을 해봤어요. 네. 거기 보니까 진짜 무슨 5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되게 다양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값을 내봤어요. 이게 평균값은 그 사람들 값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고 그렇죠. 중간값은 예를 들면 20명이 전망을 했다 하면은 그 10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걸로 보니까 거기다 15만 불 정도 나왔고요. 오. 그리고 네 번째 전망은 제가 그냥 제 유튜브에서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한 거. 그거는 10,000명 정도 답변하셔가지고 그건 17만 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대충 다 합쳐보니까 한 15만 불 그 언저리가 이제 결론이에요. 그 네 개를 다 이제 그러네요. 보니까요. 네. 오. 그럼 2억이네요. 그죠? 그렇죠, 대충 2억. 네,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2억 간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일단은. 네, 그렇죠. 올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군데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2억이 나오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그거를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로 두는데 사실 아직 가장 큰 수요자들이 저는 입성을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에. 네. 어떤 수요자인가요? 그 일단 우리가 다 아는 그 ETF를 통한 기관들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기관들이 당연히 지금 입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 뭐 블랙록이 20조 보유하고 있고 마이클 세일러 그 아저씨도 한 그 정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기관들도 너도 나도 참여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저쪽에서 저거 사서 돈 많이 벌었네. 그렇죠. 나도 해야지. 나도 이 포모가 기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관 포모가 개인 포모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수익률을 가지고 성과금 보너스를 받고 그렇죠. 품질이 결정되고 이러니까요. 그죠? 사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옆집 제가 벌었어. 배 아파. 이제 그 정도인데 그리고 또 사실 더 큰 세력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 중에서요? 네. 그 부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이제 원하기도 있죠.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부자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평화스럽고 체제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나는 상대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라는 게 부자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 나라가 이상하게 변하고 그게 뭐 전쟁이 되었든 뭐 이제 내전이 되었든 그 이상한 정부가 와서 약탈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부자들은 이런데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상적으로만 돌아가면 나와 내 3대가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데 요게 이제 가장 그 워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산을 그 내 나라가 아닌 딴 나라에 해충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도 독일에서 20년 살았는데 그 당시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제가 일하던 그 사무실 뒤에 거대한 신도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교, 뭐 분당 이런 식으로 막 생겼는데 그 건물의 80%를 중국 애들이 가져갔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부자들도 다 나라마다 좀 다르다. 한마디로 좀 나라가 평화스럽고 이제 민주주의적이고 이제 룰을 잘 지키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런 걱정이 좀 덜 할 건데 소위 이제 좀 불안한 나라들, 특히 이제 중국 같이 정부가 그냥 하루아침 와가지고 다 뺏어갈 수 있는 나라들 이런 사람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해외 자산을 튀우려고 할 건데 그래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해외 부동산을 엄청 삽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독일, 영국 이런 다 사는데 솔직히 부자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이동도 편하고 숨기기도 그렇죠.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부자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국에 알아본 결과는 아직 그들은 크게 입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게 정부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부가 싫어하면은 얘를 눈치가 보이겠죠. 나 사실 저거 하고 싶긴 한데 근데 괜히 이거 정부 알아내가지고 나 족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중국 정부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홍콩에서 ETF를 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수요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왜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있는데 이제 그 부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자금 도피 플러스 시세 차익인데 그렇죠. 네. 중국 그 정부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럼 시세 차익은 니들이 먹어라 그 대신 자금 도피는 안 돼라고 하고 싶을 텐데 그걸 사실 자연스럽게 홍콩 ETF 같은 거 출시해가지고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사실 그거를 아직까지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언젠가는 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쪽에서 또 수요가 또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야,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이제 정부도 고민을 하다가 네. 이렇게 억지로 눌러봤자 음지로 막 피해 다니고 이렇게 뭐 세금도 안 거치고 뭐 다른 나라 가서 어차피 살 거면 그냥 우리가 ETF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통제를 차라리 하자. 네, 그죠.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저 같은 이제 그 바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훌륭하신 중국 관료들이 이 생각을 못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수요도 아직은 남아 있고 이제 아직 그거 시작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2억은 베이스 시나리오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역사적 고점 저점 같은 것도 대비하고 뭐 전문가도 대비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생기면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1년 반 정도 더 오르는데 근데 이때 미친 듯이 오른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옛날에 왜 금 ETF가 2003년에 생긴 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9년 연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쫙 4배 반 올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완만하지만 좀 오래 오르는 시나리오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1번이 오든 2번이 오든 우리한테 나쁜 거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 말씀해주신 키워드가 쉽게 말하면 진짜 백인 오지 않았다. 약간 이런 키워드를 말씀해주셨는데. 네, 왜냐면 저도 중국에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비트코인이 큰 손이 중국이 맞거든요. 근데 중국,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사실 근데. 그쵸. 근데 사실 중국의 그 소위 찐부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이 자본이 워낙 크니까 그 요만큼의 자금으로도 비트코인 시장의 그 큰 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오세요, 워싱턴 오세요. 네, 우리 부자님들. 아, 길목에서 기다리시는군요. 네, 그죠. 이제 저희 문 들어가시- 열어놓고 와라. 이제 난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우리 부자님들. 오세요. 오케이, 중국, 맞죠. 중국 부자님들. 네. 근데 지금 뭐 중국 네. 아니어도 미국 증시에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이제 비트코인 막 엄청 사들이는 분인데 그분의 회사가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저도 이제 인터뷰하니까 제가 이제 뭐가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 시작도 전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받고 가서 지금 텐션이 지금 올라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코인 베이스는 알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어제 알기로 했어요. 비트코인 150% 올랐는데 얘는 300% 올랐다는 거. 그래서 오 했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라티지는 거의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비트코인 레버리지 포지션이던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 예, 이걸로 네. 제가 아마 껴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마이크로 좋다. 스트레치라는 이 기업이 이제 미국에 네. 상장이 돼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비트코인 레버리지 같은 느낌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예. 근데 이분이 최근에도 블랙락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이제 사겠다고 막 현물 사들이니까 네. 이분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열받은 거예요. 내가 이 원조인데 비트코인 개수는 내가 1등이야 민간 기업 중에는 했는데 블랙락이 사들여서 쫓아오는 그래프가 나오니까 네. 어제 이제 막 우리 주식 팔아가지고 내가 사겠다 하니까 오히려 보통은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그렇죠,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야 비트코인 비트코인 더 산다고. 산대 네.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주식 더 팔아 더 사 그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마이클 세이서를 들고 있었는데 일단 이게 상장 회사인지 몰랐고요. 대충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래 10년 전부터 비트코인 하던 찐큰 그렇죠. 부자인데 네. 블랙록 같은 듣보잡 놈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하찮은 돈 들고 와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데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참고로 그 양반 평단가가 33,000불 언저리라고 하던데 저랑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언저리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작도 안 했다라는 포지션에서 보자면 네. 블랙락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얼마나 미국에 그 큰 손들이 많습니까? 지금 연금에 ETF도 편입되면은 일반인들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위탁하시는 피델리티 뭐 블랙락부터 뭐 다른 유명한 그런 기관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이제 포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언제 사람이 가장 배 아픈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나보다 평상시 조금 이제 꿀렸다고 생각하는 애가 와가지고 나 거기 사서 몇 억 벌었어, 차 샀다, 집 샀다 하면은 그럼 이제 완전 개빡쳐서 이제 포모가 네. 생기는 거고 네, 네, 이제 네. 기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훨씬 더 이제 빨리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관에서 일하시는 펀드 매니저도 사실 다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찰스 이리 와봐. 옆 기관인 맥스는 45% 벌었다는데 너는 왜 38%밖에 못 벌었니? 글쎄요. 저놈은 비트코인 ETF 사는데 너랑 안 샀어 임마 하면서 이제 막 맞아. 깰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죄송합니다. 네, 저 개새끼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를 사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기관들의 포모가 무섭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기관들이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에 개인이 올라타겠네요. 되면 좀 냉정하게. 이제 그 포모도 여기는 좀 정보가 좀 확실히 좀 빨라요. 여의도도 그렇고 이 서울에 좀 이제 좀 딴 구역들만 가봐도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요즘 코인이 많이 올랐다며. 너무 많이 올랐네. 아직 못 사겠는데 이런 게 아직 대다수거든요. 아직 무조건 10명 다 알아요. 코인이 많이 올랐다는 거를. 근데 실제로 거기 올라탄 사람은 아직 1명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통계상.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 바깥으로 가면은 그 정보가 좀 더 느려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골에 있는 돌쇠가 원래 내 밑에 있었던 개똥이가 이제 그 코인을 사가지고 5억 버는 걸 보면은 그때 이제 돌쇠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죠 이제. 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예.